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집값보다 더 무서운 전셋값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강북권의 전세 수급 지수가 190에 육박하며 세입자들의 전세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반기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까지 떠오른 전세 시장. 과연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 걸까요? 전세 관련해서 또는 내 집 마련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 문자와 전화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수요일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한 주 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형 박성일 팀장입니다. 거의 근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 있던 날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간에 이제 휴무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걸려 있었던 그런 날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6월 달 이벤트 끝나고 나서 7월 달에는 그 세제 개편이라는 빅 이벤트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말씀은 빅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좋은 이벤트가 아니라 나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그 전세 대란, 전세 월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은 이제는 대비와 대응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새빵살이를 하시는 분들께는 거의 지옥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세를 살던 분들은 지금 외곽지에 집이라도 사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임장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전세에 이제 곧 있으면 만기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계약갱신이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 오히려 집을 사야 된다라는 주의이고요. 그리고 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집이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응과 대비는 지금 1주택자는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과 대비의 차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응과 대비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무주택자들은 지금 상황이 약간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답답하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은 그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1시간 정도이다 보니까 다 해결이 안 되실 때 있잖아요. 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이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팀장님, 어떤 자리죠? 저희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세미나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열리는 세미나인데요. 당장 방송일 다음 날이지만 꼭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세미나에서 준비해드리는 내용이 그 시기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는 그런 강의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내 고민에 대한 부분, 그리고 투자를 어디에 해야 가장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응과 대비는 이미 늦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세미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예고해 주셨던 저희 강의 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지방선거가 끝나고 또 다른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서울시가 재개발 등록 기준 문턱을 낮추면서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기대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수혜받을 지역도 함께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신축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빌라에 살고 있거나 뭐 단독 다가구에 살고 있던 사람들, 아니면 내가 살지 않더라도 투자를 함으로써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거든요. 이 재개발 동력이 커진 서울이 앞으로 더 힘을 받아서 쭉쭉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지난주에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수도 있고 당선을 못한 상황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어찌됐건 간에 서울시만 놓고 본다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5선 시장이자 3년임 서울시장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오세훈 시장이 기존의 그 시장직을 유지를 하면서 4년 동안 계속해서 연임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이 연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기존에 했던 그런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 것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휴, 다행이다라는 그런 한숨을 이렇게 쭉 내뱉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든 것이었죠. 시장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그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이어지는 그런 자치구들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진보나 뭐 보수나 이런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이제는 서울시 안에서도 개발이라는 것이, 그리고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우리 동네가, 우리 구가 개발을 하지 않고 정비 사업을 하지 않아서 낙후가 되는 상황이라면 주민들의 나중에 4년 뒤에 그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 사업 성과가 결국에는 자치구의 경쟁력이 돼버린 상황인 것이고, 주요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도 새롭게 당선됐거나 아니면 기존 직을 유지한 사람들에게 기대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핵심 성과가 결국에는 정비 사업 활성화에서부터 나온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서울의 25개 자치구 내에서는 이 정비 사업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4년 뒤에 연임을 할 수 있냐 없냐의 그 결과가 탄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강북과 강남 중에서도 그 양극화가 이미 벌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정비 사업까지 못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 양극화가 점점 격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비빌 수도 없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지역은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또 잘 해가지고 붙어버린다 그러면 또 나중에 다른 기회를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각 당 그리고 각 구청장 당선인의 지지율들이 나와 있는데, 지지율이 50%가 안 되는 자치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50%에서 조금 넘어가지고 겨우 가까스로 당선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60% 이상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된 그런 구청장들도 있었는데, 연임 구청장들은 특히 지지를 많이 받고 들어간 곳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감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서울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서울 플랜 2040에 대한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철도는 뭡니까? 그 지하철이 아니라 이제는 광역도시철도라고 하는 GTX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것은 이 그 GTX 열차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보려고 가져온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 3도심, 그리고 7광역 중심, 그리고 12지역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3, 7, 12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지역 중심과 광역 중심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연결이 되는 이 선 안 구간에서의 재개발들은 앞으로 좀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큰 화면으로 나와가지고 좀 자세히 보실 수 있겠지만 빨간색 선은 어디냐? GTX-A입니다. 이 파주 운정에서부터 동탄까지 쭉 내려가는 이 GTX-A 노선이 곧 있으면은 완전 개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삼성역 일대라든지 그리고 서울 도심 지역까지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생기는 것인데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외곽 지역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내륙 지역 안쪽에서도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GTX-B나 GTX-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착공을 진행을 했거나 그리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GTX-B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각각 2030년, 2031년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개통 시기를요. 이 개통 시기에 가격이 뛰는 게 아니라 개통 시기 한 3년 전, 4년 전부터 가격이 뛴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개통 시기가 약 5년에서 6년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안전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만약 2027년, 28년, 29년쯤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미 가격이 좀 많이 뛰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나는 한 2031년, 32년에 개통된다니까 한 30년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은 애진작에 한 50%에서 60%의 가격이 치솟고 나서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실 분들은 좀 미리 들어가셔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전세를 빨리 빼서 이 전세보증금과 여유자금을 더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이 지역 안에 있는 집을 사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1주택자인 분들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1주택자인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실거주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죠. 무주택자 기준이라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전세를 빨리 빼서, 왜냐하면 요즘에는 전세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전세 빼주세요라고 하면 오히려 집주인이 좋아합니다. 전세금 더 받아가지고 이렇게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전략적으로 들어가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역하고 가까운 곳, 그리고 역과 가깝지 않더라도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외사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내사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울시 안에서는. 그리고 하천이 있고 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외사산, 내사산은 뭐냐라고 했을 때 겉을 둘러싸는 산과 안에 관통하는 산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산 녹지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리고 강의 경계 이런 것들까지 좀 융합해서 개발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적용을 시켰고 계속해서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구속적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정원도시도 만들겠다, 그레이트 한강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지하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도상에 나와 있는 이 권역들 집중해서 보셔서 여기가 좀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산과 강의 길을 따라서 움직여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걸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서울 안에서 서울시 자료에서 나온 그 그림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하천들도 실개천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동네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둘레길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천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뭔가 체육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주변 시설들을 갖고 나가면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 주거 환경이거든요. 이 주거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가장 큰 핵심인데, 지도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여기는 되겠다. 여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여기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나눠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도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다리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구들, 그리고 하천에 따라서
어디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세미나에서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또 어디가 또 돈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꼭 세미나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지도가 지금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대한 그 전체적인 개략적인 그런 지도란 말이죠. 그 자세하게 보시면은 지금 그 초록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게 한강입니다. 이 한강 주변에 어떤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는 원래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이름 나오기 이전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그 1.0 버전의 9버전의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사업 2.0 버전으로 바뀌게 되면서 또 한 번 변혁을 일으켰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이 연임이 되면서 앞으로 3.0 버전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이 한강 주변 유역들의 정비를 통해서 서울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도심이 가운데에 껴있다라 그러면 이 서울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과, 그리고 강남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그리고 성수나 신촌이나 상암수색 이런 광역 중심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권역들이 있는데, 여기가 앞으로도 뜨는 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걸 이미 서울시에서는 예견하고 예지하고 앞으로 여기를 더 가꾸겠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시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력들을 가지고 산업 동력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서 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재개발, 이런 재개발들을 미리 선점을 해야 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면서 재개발 사업명을 붙여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거기다가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도 뭐 역세권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은 굳이 따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재개발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으면 그 재개발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그 재개발을 왜 선택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이제 짚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다만 재개발이 되냐 안 되냐를 놓고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서울에서는 재개발이 안 되는데 재개발의 이름을 붙일 수 없고, 그리고 재개발이 되는데 여기가 재개발이 뭔가 사업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신속통합이 가능한 곳은 신속통합으로 하고 있고, 모아타운으로 해야만 되는 곳은 모아타운으로 하고 있고요. 역세권 재개발을 해야 되는 곳은 역세권 재개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서울의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여기가 이게 뭐가 더 좋네, 아니다 뭐 이걸로 하는 게 더 좋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민간도심 복합개발 사업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아니면 모아타운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현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멀리서 이렇게 보고 나서 왜 이렇게 싸우지, 뭐가 더 좋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한번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미 선정되어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빨리 이루어질 것인가를 찾아보고, 아니면 내가 그 지역을 너무 좋아해서 여길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들어가시는 그런 자신감도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가지의 대표적인 도시 혁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레이트 한강, 이게 한강 르네상스의 상위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강 유역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한강으로부터 파생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사업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입니다. 도심이 아까 3도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로, 을지로, 광화문 일대의 그 중심 업무지구와, 그리고 여의도의 금융 업무지구와, 그리고 강남의 그 복합 업무지구가 이게 3도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낀 용산이 앞으로 이제 4도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4도심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어지는 거예요. 녹지 생태도심의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아까 내사산과 외사산의 그 내용, 그리고 산과 물과 그리고 공원 이런 것들이 하나 되는, 그러니까 정원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만들 때에도 그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틀든지 아니면 뭔가 테라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뭐 사선으로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요. 그 혁신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들도 그냥 그 일자로 이렇게 쭉 재미없게 지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상복합 건물들 같은 경우에도 멀리서 봐도 아, 그 건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로 개발이 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그리고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뉴타운 사업까지 완성되었거나 진행 중인 그런 사업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신속통합기획 외 6개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784개의 사업 현장이 끝났거나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상황이고요. 이걸 면적으로 환산하면 대략 43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그러니까 서울의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한 뭐 6%, 7%이 정도 수준까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말씀드리는 이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12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장기저세주택이라고 하는 이건 시프트 사업입니다. 이 시프트 사업과 더불어서 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거의 뭐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안 하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될 곳과 안 될 곳의 옥석 가리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이 옥석 가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얘가 진짜 진행 중인지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되고 있는지 이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찾아보기도 하는데 한계가 있죠. 왜? 정보가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정보인가 가짜 정보인가 구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신다 그랬을 때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지역인데 왜 안 될까? 아니면 여기는 나쁜 지역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시라 그러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꼭 들어보셔야 된다. 그리고 찾아보시되 이 정보가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그런 판단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현장들이 서울시 내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재개발 투자자로서의 그런 역량인 것이죠. 역할인 것이고요.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쾌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쾌통.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속이 아니라 쾌속통합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빨리 하길래 이런 그 명칭까지 달았냐 한번 보니까 대략 한 21년에서 뭐 적게는 18년 정도 걸렸던 그런 재개발 사업을 13년까지 줄인다고 했다가 12년 6개월까지 줄인다고 했다가 지금은 12년, 뭐 많게는 11년 6개월까지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불과 작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13년 걸린다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 2.0이 가동되고 나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12년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정말 빠른 사업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11년 6개월 이 정도까지밖에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건 신속통합기획이 쾌속통합기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도 기간이 나오는 거고요. 뒤에서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나왔을 때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걸리는 건 한 8년에서 10년 걸린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앞으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빠르면은 6년 안에도 끝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최고 높이 규제에 대한 부분이 원래는 일률적으로 35층이었는데 지금은 35층뿐만 아니라 뭐 38층, 39층, 49층. 왜냐하면 50층을 넘어가게 되면은 각종 규제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고층 건물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뭐 재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 층수를 49층으로 맞춰놓은 그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천 1구역 재개발 사업이죠.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 그 건물들의 높이를 다양화시키면서 이 다양화된 서울시 안에서도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밖에서 봤을 때 이 서울의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일률적인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와서 외국인들이 봐서 여기는 정말 멋있는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규제를 폐지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것이고요. 이 규제만 제거를 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까지도 지금 보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뭐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라든지 뭐 압구정 재건축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와서 아니면 디자이너들을 직접 초빙을 해서 돈을 더 들여가지고 지금 만드는 그런 사업 현장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재건축 현장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재개발 현장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싸게 지어서 싸게 뭐 팔고 빨리 이제 들어가자 이런 개념이었다면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더 멋지고 더 큰 그런 아파트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동력들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평균 소요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구역 지정이 일전에는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비단 뭐 5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딱 5년 걸리는 게 아니라 길면 7년, 뭐 많게는 10년 걸리는 그런 현장들도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역 지정까지 얼마나 걸리냐, 계획 수립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니까 대략 2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표준 처리 기한이기 때문에 준비만 잘 돼 있다면 시청이든 구청이든 빠르게 서류를 정리를 해서 이 기한 안에 끝내주겠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추진이 설립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략하고 조합 직접 설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들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바로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렇기 때문에 설립까지 3년 반 정도 걸렸던 게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는 여기만 하더라도 거의 8년 6개월이죠. 8년 6개월 걸렸던 것을 3년 만에 끝낸다는 얘기거든요. 5년 6개월을 줄여버린. 이게 굉장한 겁니다. 5년 6개월이라고 하면 그냥 5년 6개월인가 보다 이게 개월수로 따지면 66개월이거든요. 66개월짜리 그 사업을 지금 불과 36개월 만에 끝난다는 30개월을 줄여버린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도 지금 3년 반을 줄였고 여기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지금 4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주 52시간제 그 공사 현장 상황과 그리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비 오는 날 뭐 시멘트 부으면 안 되니까 그 장마 기간에 또 이제 공사 중단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사업 현장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공사비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뭐 갑작스럽게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이 생기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5년 정도로요. 그러면 이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많이 땡겨놨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확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막 재개발 사업 너무 오래 걸린다, 몇 년 걸려요, 10년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년이나 걸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10년이나 걸려요가 아니라 10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리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20년, 30년, 많게는 뭐 35년까지도 걸렸던 그런 사업 현장들이 이제는 10년, 15년 정도면 끝난다고 하니까 대폭 줄어든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혹은 내가 청년이었는데 장년이 되기 전에 중년 정도 되는 때쯤에 신축 아파트 서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마련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보고 내가 시간을 이제 좀 벌었구나. 재개발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갔단 말이죠. 그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 사업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 조합 설립부터 해서 심의를 거쳐서 여기는 통합 심의라고 되어 있지만 저 통합 심의도 통합이 되기 이전에는 그 심의를 각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심의 하나 받는 데만 뭐 거의 뭐 6개월에서 1년, 뭐 많게는 2년 막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심의 4-5개 통과하는 데만 해도 막 4-5년씩 걸렸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걸 통합 심의로 바꿨고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줄줄이 이리저리 나와가지고 이주미 철거하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런 절차 프로세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선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겹치면서 혹은 합쳤단 말이죠. 조합 설립과 통합 심의가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와 그리고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이 겹쳐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을 같이 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속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를 한번 받았지만 보통 재개발 사업, 뭐 재건축 사업 진행할 때 변경인가라고 하는 그 변경의 그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를 또 받아요. 그래서 한두 번씩 또 이제 받게 된다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는데 이거 하고 나서 이주 철거하고 착공하고 이런 것들이 줄줄이 겹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좀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착공에 대한 부분은 착공 후로부터 36개월이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런 것들이었는데 3년이 아니라 이제는 4년 걸린다 얘기하고 많게는 나중에 5년 걸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오는 것은 공사비가 인상이 되고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들여오는 거에 있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재값들이 계속 오른다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지금 그 연의 중간이잖아요. 이제 연말쯤 되면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이제 임금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최저 임금이 또 인상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공사하는데 인부들의 그 임금들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이슈가 있을 수는 있으나 어찌됐건 간에 이 공사 기간의 단축으로 인해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이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아껴준다, 줄여준다. 이런 것들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계속해서 압축하고 있어요. 이게 뭐 마치 샌드위치 이렇게 벌어져 있다라 그랬으면은 이걸 샌드위치를 이렇게 누르면은 뭔가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겁니다. 똑같은 샌드위치인데 샌드위치를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뭐 이게 샌드위치였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줄어드는 것이니까 재개발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년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11년 6개월, 많게는 11년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현장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5년 준공된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제는 재개발 사업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이야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그런 속담과 통용이 되는 거예요. 구더기 무서워가지고 장 못 담그면 장도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이제는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년까지는 31만 호를 착공, 이거 숫자를 맞춘 것 같은데 어쨌든 31만 호를 착공하겠다라는 얘기고 35년까지는 37만 7천 호를 준공해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건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서울시에 지금 부족한 그 주택 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거니와 집값을 상대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정책까지도 마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내가 신속통합기획 어디 재개발을 한다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뭐 역세권 재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모아타운 한다니까 관심 가져야 되겠구나. 다 관심 가지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다 할 곳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건 이제 화면에서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세미나 오실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필요하시면은 제가 출력을 해서라도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재개발도 기다리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버리고 말았다. 내가 이제는 막 전전긍긍하면서 언제 끝나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젊었을 때 하더라도 아니면 나이가 들었을 때 하더라도 내가 좀 왔다 갔다 움직임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내가 또 좋은 집 들어가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력 아니면 내가 이걸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팔아가지고 엑시트를 해서 내 자금을 만들어서 또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노후 자금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바로 재개발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서울의 어떤 역이든 500m 내외의 지역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뭐 반경 250m 예전에는요. 그럼 뭐 350m, 승강장으로부터 350m, 뭐 2차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500m 이렇게 기준들이 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시에서 그런 것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500m 내에 위치한 그런 현장들은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500m까지 확장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간선도로 교차지 200m 이내, 이 폭 20m 이상의 도로, 대로라고 중로라고 하는 이런 도로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까지도 재개발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원래는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허가 절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한 반년 가까이 줄여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런 인센티브들이 나올 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빨리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투자자라면 이런 것들을 빨리 캐우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바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1차, 2차 이렇게 나눠놨던 것이 이제는 승강장으로부터 500m 내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승강장에서 반경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동그랗게 잘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데 여기는 재개발 안 해주나요 하면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단 말이죠. 그 승강장의 그 길이가 예를 들어서 긴 뭐 청담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길거든요. 그 얘를 거기에다가 들면은 안 되겠지만 이 긴 승강장 같은 경우도 이 승강장 끝머리부터 500m이기 때문에 승강장이 긴 곳은 오히려 더 유리하죠. 예,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승강장이 짧다고 해가지고 500m 반경이 뭐 그 범위에 안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도 재개발이 가능하게끔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승역에 대한 부분이죠. 환승역에 대한 부분. 이 성장 거점형 도심 복합 개발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데, 이 성장 거점형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은 작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주상복합을 지어서 뭐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뭐 상가나 복합적으로 넣어서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고밀 복합을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그림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빌딩들을 고층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땅들에다가 뭐 메타플렉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뭐 그런 근무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고밀복합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땅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땅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뭐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들도 있지만 그런 지역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올 6월입니다. 지금 6월이니까 이제 곧 시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에요. 만약에 시범 대상지로 선정되는 순간 그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재개발 투자하셨던 분들 노 나는 거죠. 예,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4년 동안 이어지는 그 임기 기간에 이어지고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역세권이 아니어도 이제는 재개발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세권이 아니어도 왜 재개발을 주목하라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성장 잠재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까지 사업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직주락 계획을 만들어내면서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선거용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일종의 막 공약 같은 거 아니냐, 표심을 공약하는 그런 것들 아니었느냐라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연임이 되고 나니까 우리 계획했던 거 그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사업들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장 잠재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에 붙어 있는 그런 구역이라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최대 1300%까지 일반 상업지역으로 올려서 종상향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 1300%까지 쓰게끔 만들어주겠다? 이게 200%, 250%, 300%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을 막 최대 6배, 뭐 적게는 뭐 4배 이렇게까지도 올려주겠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5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보자고요. 15층을 지을 수 있는 땅덩어리에 4배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60층짜리도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60층짜리.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 주상복합 건물이나 그리고 뭐 메타플렉스나 면적이 된다면 그런 것들까지도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서울시에서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공공기업, 기부 체납 이런 것들을 조금만 주고 그 개발을 해라.
그 대신에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런 기부 체납, 공공기여 한다고 하더라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들이라고 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완전히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 땅을 갖고 있어서 너무 좋았어. 내가 갖고 있길 잘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재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역세권이 아니어도 재개발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 여기가 이제 주택가라고 해보자고요. 뭐 주택가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는 이제 상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제 역이거든요. 여기도 역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한 반경 500m다. 그 범위가 500m다. 그럼 여기까지는 역세권 개발이 된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도 역세권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역세권 재개발이 안 된다라는 게 치명적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여기마저도 고밀복합 개발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여기까지도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도로 일대가 고층 건물로 개발이 됨으로써 천지개벽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간선도로가 여기 딱 붙어 있는데 어디는 가능하고 어디는 불가능한지 표로 서울시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가 접했냐 접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사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면적을 넓혀가지고 붙여서 그 면적을 더 넓혀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토지주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면적을 확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이런 지역들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승낙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분담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환급받거나 아니면 더 큰 면적의 그 주거시설, 뭐 상업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들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 웬만해선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서울시에서도 주목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재개발 사업을 내가 뭔가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중상급지 이상을 꼭 보십시오. 이건 이제 초보자들 기준입니다. 초보자들. 그리고 중급자들까지도 중상급지 이상을 보셔라. 이게 상급자라고 하는 이 고수들마저도 웬만하면 가격이 싸고 상급지인 지역들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개발 투자의 원칙. 중급지 이상, 중상급지 이상에 들어가야만이 수지 타산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시고 실제로 돈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 아무리 뭐 가치평가를 좀 높게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사업비가 빠져나가니까 이게 결국엔 분담금 부담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안전마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상급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분양가 자체가 넘사벽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가격 같은 경우에도 향후의 가격이 지금 뭐 30억대, 40억대 하는 지역들도 50억대, 60억대, 70억대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지금 불과 뭐 3억, 5억, 7억 정도 하는 투자 금액이 나중에는 내가 아파트를 산다 그랬을 때 얼마를 넣어야 될 것이냐. 못해도 5배 이상 넣어야 됩니다. 뭐 20몇 억, 30몇 억 이렇게 넣어야만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재개발의 이점이 뭔가요? 시간에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투자한 것 대비 엑시트할 수 있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투자한 것 대비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중상급지 이상에 투자하면 그게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하급지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싸니까 나중에 더 크게 오를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 대신에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은 하급지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들어가셔라.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인근에 20억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이라면 재개발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로 돈을 버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재개발 의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정비사업 의지. 이 의지가 얼마만큼 강하냐 아니면 혹은 약하냐 관심이 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가격의 편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서울
내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큰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적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해서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닙니다. 단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 현장들 중에 어디가 가장 똘똘하고 어디가 가장 돈이 많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보시고 재개발 투자하셔라. 만약에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구역 내에 반대 비율이 높은 그런 현장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걸 반대 비율을 찾아 나서려고 한다면 실제로 임장을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현수막이 달려 있다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진짜 갔는데 막 시위하고 있거나 아니면 막 싸우고 있거나 이런 현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현장들 같은 경우는 이반 재건토를 하는 데 있어서는 20% 이상 반대하면은 정비계획 위반하는 것도 이제 정리가 되고 여기 재개발 못한다라고 그렇게 못을 박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반이 되었는데 이제 취소가 되는 조건은 25% 이상이면 취소가 되는데 이런 현장들이 서울시 내에서도 꽤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구역계를 변경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속도가 좀 지연이 됩니다. 이런 지연이 되는 것에 있어서도 하급지, 중급지, 상급지에 따라서 가격이 또 편차가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가지고 내가 구역에서 빠져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구역에 왜 빠졌지? 여기 다시 포함될 수는 없는 거야?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움직이는 재개발지의 가격 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격 변화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크게 변동이 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들을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미리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사례들이죠. 재개발 초기일 때 가격이 좀 눌려있던 가격 중에서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가격이 한번 변동이 되는 시점들, 그리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해서 앞으로 관리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 분양 신청을 해가지고 조합원 분양이 몇 평이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는 가격이 뛰는 속도와 시점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크게 오른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재개발을 투자하신다면 더없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거나 아니면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있는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울에 가장 필요한 게 지금 공급이죠. 서울시장이 이제 연임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에 더 힘을 좀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 그냥 아무거나 막 사면 또 안 되잖아요. 기존 아파트나 빌라도 마찬가지지만 재개발은 더 복잡합니다. 동의율은 어느 정도인지 또 뭐 속도는 어떤지 현재 지금 진행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좀 전략을 굉장히 잘 세우셔야 되는데요. 큰 틀을 좀 정해서 그러니까 뭐 내 예산이나 지역 또는 내가 꼭 원하는 조건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이런 틀을 짜서 어디가 가장 나에게 적합하고 좋은 선택지가 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한번 의논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늘 상담 요청 주신 분들이 계신데 상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프라인 자리에서 조금 더 길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어떤 자리인지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제가 혼자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라도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내일 있을 세미나 정말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지방선거가 종료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세미나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심에 있어서 좀 긁어드릴 수 있는, 가려운 것을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세미나 준비해 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꼭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세미나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이런 기회 꼭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세미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02-1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